반드시 기억해야 할 6.25 전쟁의 주요 지휘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군이 전면 남침했을 때 대한민국을 지킨 지휘관은 최병덕 참모총장입니다. 그는 전쟁 초기 5일 동안 우리 국군을 지휘했습니다. 포천을 통해서 북한군 주력군 1군단이 침공했고 거기가 구멍이 났죠. 이때 최병덕 참모총장은 대전 쪽에 있는 예비사단 두 개 사단을 곧바로 투입해서 반격을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반격은 당연히 못하고 방어에도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정부가 북한군에 떨어지고 서울이 함락됐죠. 이때 북한 측 기록에 의하면은 국군이 800여 명이 포로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에 처음 국군 총사령관을 한 사람이 송호성입니다. 송호성은 그해 10월 19일 날 여수 14인대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진압군 사령관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도 진압에 사실상 실패를 하고 좌천돼서 한직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승만 대통령은 왜 최병덕과 송호성을 그 국군 총지휘관으로 임명했을까 이런 게 의문이 듭니다. 사실 최병덕은 해방 전에 일본군에 있었지만은 야전 전투를 한 군인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무기 분야, 무기 보급, 무기 지원 이런 쪽에 전문성이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정부 초기에 미국으로부터 군사 원조를 받을 때 미국으로부터 어떤 무기를 받아야 할지 그리고 우리나라 지형에 맞는 무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최병덕 참모총장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덕에 최병덕을 신임을 하고 결국은 참모총장에 앉힌 것입니다. 또 최병덕이가 일본군 장교 출신 그룹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도 작용했을 겁니다. 송호성은 해방 전에 중국에서 임정에도 임시정부에도 있었고 또 광복군으로도 활동을 했고 또 미 군정기 국방경비대 사령관을 했으니까 그런 경력을 신뢰를 했죠. 그런데 실제로는 실전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여수를 조기에 진압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실패의 책임을 졌습니다. 북한군이 전면 남침할 때 38도선에서 누가 지켰나 이런 거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5명의 지휘관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옹진반도 지킨 사람이 17년대 연대장 백인엽입니다. 그리고 파주 그 개성과 문산을 포함한 곳을 지킨 사람이 1사단장 백선엽입니다. 그리고 포천, 의정부 가장 중요한 곳이죠. 북한군이 주력군이 왔던 곳입니다. 그곳을 지킨 사람이 7사단장 유재영입니다. 그리고 춘천을 지킨 사단장 6사단장 김종호 그리고 강릉 쪽을 지킨 8사단장 이성가입니다. 지금 여기 사진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맨 상단 좌측에 있는 사람이 백인엽이고 그 시계 방향 순서대로 지금 백선엽, 유재영, 김종호, 이성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이 6월 28일 날 함락이 되고 또 한강철교, 한강도로 철로도 6월 28일 날 폭파가 됩니다. 이때 한강 방어선을 지킨 사람이 최병덕 참모총장이 김홍일을 한강 방어 전투사령관에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그 한강 방어를 했던 김홍일이 좀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은 한강 방어를 했다기보다는 교량 폭파 그리고 한강 그 철로 도로 이런 교량이 끊어짐으로써 북한군이 내려오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북한군은 당시에 그 전차, 자주포 이런 아주 무거운 중장비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도하시키려면은 도로, 철도나 이 교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파괴됐기 때문에 못 넘어온 거죠.
그 작용이 컸고, 실제로 한강 방어선은 우리가 제대로 된 방어선이 아닙니다. 한강 방어를 하려면은 진지를 구축해서 이렇게 그 보병들이 소총을 들고 또 기관총을 들고 진지를 구축해야 되기도 하지만은 높은 곳에서는 포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방어가 됩니다. 그리고 뒤에는 또 이렇게 사단 군단 포병이 뒤에서 엄호를 해줘야 되고 또 공중에서도 엄호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어떻게 방어선이 제대로 지켜지겠습니까? 그것은 제대로 된 방어는 아니었다. 다만 후퇴하는 병력을 수습하고 재편성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군이 7월 2일 날 한강을 건넜을 때, 도하했을 때 이제 전차를 앞세우고 아주 계속 남진을 했습니다. 이때 북한군 주력을 맡겠다고 나선 사람이 미 24사단장 딘 소장입니다. 여기 24사단이 북한군 주력 앞에서 나섰죠. 오산전투, 스미스 중령의 오산전투가 있어가 물론 패하죠. 중과부적으로 패합니다. 평택 안성에서 또 연대급이 들어갔지만 역시 패하고, 건강에서 방어선을 쳤지만 또 역시 북한군에게 뚫립니다. 그리고 대전에서 또 전투에서 패하고, 패했지만 미 24사단장 딘 소장은 북한군 공격을 지연시키면서 우리가 방어하는데, 정비하는데 수습할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북한군이 대전을 돌파할 무렵에 메가더 총사령관은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작전지휘권, 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인수받습니다. 그것은 유엔군과 국군을 동시에 지휘해서 일원화된 어떤 지휘체제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메가더 장군이 도쿄에 주재하면서 유엔군을 총지휘를 했고, 대구에서 부산교두보, 낙동강 방어선으로 일컬어지는 부산교두보에는 워커 주한미군 사령관, 또 미 8군 사령관 겸임을 했죠. 이 사람이 대구에 주둔하면서 이 방어를 총괄하게 됩니다. 지금 이 사진에 나오는 사람이 워커 중장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부산교두보를 지켰습니다. 여기 외관에서 우리 국군 1사단장이 지켰죠. 그리고 외관을 중심으로 해서, 외관이 바로 그 경부선 철도가 지나는 곳인데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으로, 경남 쪽으로는 미군들이, 그리고 그 동쪽으로는 경북 지역이죠. 그쪽은 국군이 지키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 사진에 나오는 사람을 보면은 좌측 상단 좌측에서부터 게이 미 1기병사단장, 그리고 처치 미 24사단장, 24사단장이 처치가 된 것은 딘 소장이 북한군의 포로가 되면서 처치가 대신 들어온 거죠. 그리고 킨 미 25사단장, 그 옆에 김홍일 1군 단장인데 그 이후에 김백일로 바뀝니다. 그리고 유재영 2군 단장은 미리 소개했기 때문에 여기 사진이 안 나왔습니다. 백선엽 1사단장, 김종호 6사단장 다 소개되었기 때문에 이승갑 8사단장, 그리고 밑에 코수염 난 사람이 김석원 사단장입니다. 그리고 백인엽 사단장, 수도 사단장, 이거는 사진이 나왔기 때문에 뺐고, 맨 하단에 맨 좌측에 있는 사람이 이준식 3사단장입니다. 여기 여러 번 사단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국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것은 제해권, 제공권을 지었던 미 해군, 미 공군입니다. 여기 지휘관들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지만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미 해군 7함대 스트러블 중장입니다. 왼쪽이죠. 그리고 미 5공군 사령관 스트렛 메이어 중장입니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했던 부대가 바로 미 7함대, 그리고 해군 7함대죠. 그리고 공군 5공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기습적으로 인천 상륙 작전을 하죠. 이것은 사실 메가더 장군의 주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오히려
미 본토에서나 미 군부 또는 또 메가더 장군의 참모들은 오히려 만류하고 조금 소극적인 입장이었습니다만, 메가더 장군은 확신을 가지고 인천 상륙 작전을 하는데 그 전에 양동 작전을 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상륙할 듯이 그런 북한군에게 혼란을 주면서 인천 상륙 작전을 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이때 동원된 군대가 7만 5천 명입니다. 당시 암호가 오퍼레이션 크로마이트라고 하죠. 9월 28일 날 서울을 수복하게 됩니다. 인천 상륙 작전 그리고 서울 탈환의 주역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맨 좌측에, 상단 좌측에 올리브 스미스 사단장입니다. 장진호 신화를 이룩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데이비드 구딘 발 사단장입니다. 미 7사단인데 이 사단에는 우리 국군 7,000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 부대에 가서 훈련을 받고 여기에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신현준 해병 여단의 지휘자죠. 해병 여단장. 그리고 오른쪽에 백인여배 국군 17년대, 그리고 아래에 손원일의 해군인데, 지금 이제 그 인천 상륙할 때 해군으로서는 이제 손원일 제독이 참여를 하고, 그리고 육전 그 상륙하는 부대로는 신현준의 해병대, 백인여배 17년대 여기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미 7사단에 있었던 우리 국군 7,000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인천 상륙한 뒤에 맨 먼저 김포 비행장 먼저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는 수원 비행장으로 달려가면서 상륙한 알몬드의 10군단과 그리고 그 부산 교두보에서 올라온 워커의 미 8군 그리고 국군, 이게 남북에서 북한군을 협공을 해서 결국은 2주 만에 대한민국을 북한 점령해서 구해냈습니다. 이 굉장한 공이죠. 지금 현재 사진에 나오는 사람은 알몬드입니다. 메가더는 유엔군을 갈랐습니다. 두 개의 부대로 갈랐습니다. 하나는 미 8군, 워커의 미 8군을 육로로 계속 공격하게 하고, 알몬드의 10군단을 인천 상륙 성공 이후에 해상으로 빼돌려서 원산으로 상륙하는 어떤 그런 작전을 구상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붉은색의 그 상징이 미 8군 상징입니다. 이 상징 미 8군은 38도선에서 바로 임진강을 건너서 그 사리원 평양을 거쳐가지고 청천강으로 의주 쪽으로 공격을 하게 하고, 그리고 알몬드의 10군단, 지금 저 오른쪽에 있는 상징입니다. 그 십자죠. 로마자 십자인데 라틴어 십자인데 그 10군단이 또 원산에 상륙해서 그 워커의 미 8군을 측면에서 돕도록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 상륙이 늦어지게 됩니다. 메가더 장군의 결정에 대해서는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 워커의 미 8군과 알몬드의 10군단을 이렇게 분리하느냐, 두 개가 통합 지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원래 워커 장군이 상관입니다. 그러면 알몬드의 10군단을 지휘하면 되는데, 당시에는 메가더 장군이 알몬드의 10군단을 지휘를 하고 워커의 미 8군은 워커 장군에게 맡겼죠. 그렇게 이원한 것이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부대를 인천 상륙 성공 이후에 모든 부대가 육로로 평양으로 진격을 했더라면 훨씬 더 빨리 북한군을 경멸하고 또 북한을 거의 통일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원산으로 상륙하려고 했던 알몬드의 10군단이 그 해안에 지뢰가 있고 또 그 원산 앞바다에는 기뢰가 있어가지고 제때 상륙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미스 사단장은 싸우고 싶은데 배 안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만이 좀 있었죠.
국군 1사단, 국군 1사단은 미 8군에 소속돼 가지고 사리원을 거쳐서 평양을 공격했습니다. 이때 백선엽 장군은 미군과의 어떤 협조 체제 속에서 미군이 제공한 기계와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평양에 가장 먼저 입성했습니다. 그래서 백선엽의 1사단, 명예로운 그런 상징으로서 지금 일자가 붙어 있죠. 이게 전진부대의 마크입니다. 나중에 이 1사단은 저명한 그 군인들이 많이 1사단장을 하게 됩니다. 38도선을 넘어서 북한군을 추격해서 소탕한 국군 지휘관으로는 왼쪽부터 백선엽 장군이죠. 이거 미 8군에 소속돼 가지고 들어갔고, 그 다음에 유재흥 군단장, 국군 2군단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한반도 중앙에서 그 북한으로 침공에 올라갔죠. 그리고 김백일의 1군단, 이거는 동해안을 따라서 그 원산, 함흥, 흥남 이쪽으로 공격했습니다. 38도선을 넘어서 북한군을 추격 소탕한 군대는 미군도 있습니다. 미 8군 지휘관을 보면은 밀번 미 제1군단장 맨 왼쪽에 있죠. 밀번 제1군단장은 백선엽 사단장과도 굉장히 많이 군사적으로 협조하는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백선엽 사단장의 상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게이 미 제1 기병사단장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여기 사진에는 안 나왔습니다. 국군 1사단이 있었고, 처치 미 제24사단장도 있었고, 그 다음에는 콜터 미 제9군단장, 지금 중앙에 있는 사진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카이저 미 제2사단장, 그 다음에 킨 미 제25사단장, 킨은 앞에 사진이 나왔습니다. 카이저 2사단장은 상당한 그 패전을 기록했기 때문에 나중에 아주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메가드 장군은 중공군이 출연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백선엽 사단장이 중공군의 그 공격을 받게 되면서 백선엽 사단장이 중공군 병사를 일부 포로를 잡았죠. 그렇게 해서 포로로부터 신문한 내용을 메가드 장군에게 보냈습니다. 심상찮은 부대고 규모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보고를 했죠. 그런데 메가드 장군은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중공군이 그 북한에 들어왔다고 해도 그렇게 많은 병력은 아닐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크리스마스 날 전쟁을 끝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11월 달에 공격을 했는데, 결국은 중공군의 대규모로 매복 공격하는데 전부 우리가 당하게 되죠. 그것이 메가드 장군의 실수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공군이 그 세 차례 공세를 합니다. 이때 중공군과 이렇게 부딪혔던 사람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중공군이 그 백선엽 1사단을 포위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백선엽 사단장은 포위를 당한 상태에서 미군에게 지원 요청을 해가지고 포위를 뚫고 나오게 됩니다. 오히려 그 포위를 뚫는데 도우러 갔던 미군이 크게 그 중공군에게 당한 어떤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상단 중앙에 있는 올리브 스미스 사단장의 옆 얼굴 모습이죠. 이 사람은 역시 장진호 신화를 이룬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그 적과 전투하면서 후퇴한 그런 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우측 위에 상단 맨 오른쪽은 김백일 군단장입니다. 이 사람은 그 흥남 철수할 때 피난민 10만 명에 해당되는 피난민을 오히려 그 보급품이라든지 다른 장비를 버리고 피난민을 태우는데 크게 기여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밑에 아래쪽에 최명신 장군입니다. 이거는 중공군의 포위 공세에 연대장들이 전부 흩어지고 그런 와중에서도 자기 수하를 거느리고 북한 적진을 뚫고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으로 내려온 비정규전의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그 미국 본부에서 한반도의 작전을 국한시켜라. 압록강 철교도 반으로 나뉘어서 중국 쪽은 폭격하지 말고 북한 쪽으로 있는 절반만 폭격해라. 이런 어떤 제한적인 명령 속에서 사실은 철수를 결정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군대의 사기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유엔군도 크리스마스 날 전쟁을 끝내겠다는 그런 희망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상당히 그 사기가 떨어졌는데 거기에다가 중공군의 매복 공격에 걸려서 숱한 사상자를 내면서 거의 사기가 최하로 떨어진 어떤 그런 유례없는 일이 있었고, 또 유엔군이 거의 뭐 압록강, 두만강까지 육박했다가 속절없이 철수하니까 그런데다가 소문이 그 미군이 일본으로 철수할지 모른다는 이야기까지 나돌면서 이승만 대통령도 통일에 대한 염원이 날아가고 또 국민들도 이거 굉장히 좌절하게 되는 어떤 그런 사태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런데다가 비극적인 사건들이 이어집니다. 워커 중장은 결국은 그 국군 트럭과 부딪혀 가지고 이렇게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메가더 장군도 아주 호쾌하게 그 군대를 지휘해서 이 한반도를 그야말로 그 완전히 그렇게 통일된 한반도를 이승만 대통령에게 주려고 했지만은 결국 그것이 다 좌절되면서 결국 트루먼 대통령과 의견 차이를 보이고 그것이 결국은 해임 사유가 돼가지고 결국 지휘권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트루먼 대통령도 초기에는 핵무기 사용 불사까지 이야기를 했다가 나중에는 그 유엔군, 유엔 주요 우방국들의 어떤 그런 그 뭐라고 할까요? 비판을 받고 결국 핵무기 사용을 배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이제 어려움에 처하고 또 우방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 공산군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전쟁을 종결짓겠다.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다시 38도선으로 복귀하고 분단국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런 우울한 상황이 당시에 진행됐다. 그렇게 해서 그 메가더 장군을 대신해서 리즈웨이가 제일 처음에는 워커 중장을 대신해서 유엔군 주한 유엔군 총사령관 겸 미 8군 사령관으로 와서 짜임새 있는 반격을 했습니다. 워커 장군과는 달리 리즈웨이는 아주 체계적이고 뭐라고 할까요? 그 세부에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공군을 맞이해 가지고 5개의 방어선을 설정해 놓고 그 방어선에 따라서 중공군이 물러가거나 보급이 떨어질 경우에는 방어선을 끌어올리고 또 중공군이 공세로 나오면은 그 후방에 설정해 놓은 방어선까지 가서 지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중공군을 아주 효과적으로 그 저지하고 그 영토를 조금씩 그렇게 넓히는 그런 작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땅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을 경멸하는 것, 적을 더 많이 죽이고 적의 전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목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기 이제 와이오밍 라인, 캔자스 라인, 아이다호 라인, 유타 라인 이런 것은 그때 설정한 라인이 방어선 라인입니다. 메가더 장군이 해임되면서 그 메가더 장군 대신에 리즈웨이가 그 유엔군 총사령관으로서 도쿄로 가고 대신에 주한 유엔군 총사령관 겸 미 8군 사령관의 벤플리트가 왔습니다. 벤플리트는 굉장히 그 우리 한국 정서에 맞고 이승만 대통령에게 깍듯하게 애절을 표현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아주 좋아한 사람이고 우리 또 이 벤플리트 장군은 한국의 육사를 거의 미국에 있는 어떤 그런 웨스트포인트 수준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공군을 경멸하기 위해서
모든 야포를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중공군이 직결지를 포격해서 중공군을 거의 뭐라고 할까요? 경멸하는 어떤 그런 작전을 해서 유명합니다. 그래서 별명이 벤플리트 중포라고 해가지고 모든 포를 집중시켜서 사단, 군단, 포병 그리고 전차 이런 거 모두 집중해서 중공군 직결되어 있는 중공군을 거의 파편으로 포격으로 그렇게 좀 몰살시키는 그런 작전을 했죠. 그리고 또 우리 한국 육사를 웨스트 포인트 수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육군의 아버지다 이런 또 명예로운 칭호를 받았고, 그 다음에는 그 벤플리트 장군의 아들이 또 우리 한국 전쟁에 폭격기 조종사로 참전했습니다. 그러다가 폭격 나가서 전사를 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벤플리트 중포라고 해가지고 모든 포를 집중시켜서 적을 타격하는 거죠. 미군의 마수는 중공군의 그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펑더와이입니다. 펑더와이 굉장히 터프합니다. 터프한 지휘관. 이거 처음에 그 아주 용의주도하게 유엔군을 연구해서 특히 미군을 연구해서 공격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성과를 봤습니다. 1차, 2차, 3차 공세 계속해서 유엔군이 밀렸죠. 그렇지만은 제공권이나 제어권이 없는 가운데 모든 보급을 만주에서부터 압록강을 건너가지고 청천강 건너고 평양에 와서 다시 또 38도선까지 보급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급이 있는 동안에는 공격하다가 보급 떨어지면은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엔군이나 국군이 봤을 때 밀물듯이 오다가 어느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군대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미군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화력에 의해 가지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김일성은 또 북한군을 자기의 그 사병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사병이 다치면 안 된다는 식으로 해서 작전 지휘권을 펑도와에게 줘놓고 군대를 함부로 빼가지고 상당히 무리를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국군의 최고 지휘관은 당연히 백선엽입니다. 백선엽이 가장 뛰어났고 그 다음에 김종우라고 볼 수 있고, 유재흥은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유재흥 장군은 굳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그것을 하겠다고 하기보다는 그 당시에 적임자가 많지 않은 가운데 그래도 가장 힘든 일을 많이 맡았습니다. 누군가는 맡아야 될 자리였습니다. 거기에서 나름의 최선을 다했던 거고, 거기에서 많은 패전의 명예를 썼지만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유재흥의 어떤 그런 헌신을 과소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뭐 전체적으로는 우리 군 장성들이 큰 전투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미군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또 무기 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고, 또 그런 무기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떤 데는 한계가 있었죠. 미군 장성의 희생, 그리고 미군 주요 장성의 아들이 또 이렇게 우리 한국 전쟁에 왔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 24사단 딘 소장은 포로가 돼서 억류 생활을 했습니다. 상당히 고생을 했죠. 그리고 워커 중장은 전사를 했고, 또 미 구군단장으로 왔던 브라이언트 무어 장군은 또 헬기가 추락하면서 또 역시 전사를 했습니다. 장군 3명이 1명은 포로가 되고 2명은 전사를 했는데, 그것은 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직접 전투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워커 장군의 아들 샘 워커는 중대장으로 우리나라 한국전에 참전했고, 벤플리트 장군의 아들은 폭격기 조종사로서 전사를 했고, 아이젠하워 장군의 아들은 대대장으로 참전했고, 패턴 장군의 아들은 중대장으로 참전했습니다. 북한군은 또 우리가 참고로 최고 지휘관은 누구냐 궁금합니다. 그렇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김웅 제1군 단장입니다. 김웅은 초전에 1군 단장을 해서 서울 점령을 했고, 서울을 함락한 것이 가장 큰 공이죠. 이 포천을 바로
그 뚫고 내려가서 의정부를 그 함락하고 바로 이어서 동쪽으로 동대문 쪽으로 진격해서 서울을 함락한 그 공이 가장 크지만은 낙동강 전선에서는 더 이상 부산교도보를 돌파하지 못합니다. 거기서 실패가 있었죠. 여기서 강건이 죽고 김책이 죽으면서 김웅은 전선사령부 총참모장도 하고 또 전선사령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1950년 12월에 중조연합사령부가 형성됐을 때 펑더와이가 사령관이고 여기 중국 인민지원군의 2명의 부사령관 그리고 북한군에서는 김웅이 부사령관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중공군과 함께 동부전선에서 인민군 상계 군단을 지휘를 했습니다. 나중에 민족보위성 부상 그러니까 국방부 차관까지 했죠. 이 김웅이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국민당 정부에서 교육훈련을 받았습니다. 르양 군관학교를 졸업하고 난징에 있는 육군중앙군관학교, 황포군관학교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를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는 이제 중국 국민당 정부에서 우리 어떻게 보면은 남쪽에 와야 될 사람인데 여기에 좀 불만이 있었는지 예난 중국 공산당 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거기서 항일 군사정치대학을 나와가지고 1940년에 팔로군에 근무하고 중일전쟁 때는 신사군에 다 공산당 군입니다. 거기에 참전하고 그리고 국공내전에 참가하고 또 만주에서 전투에도 참가하는 여러 가지 전투에 참가하면서 군사 지휘 수준을 아주 높이게 됩니다. 김웅의 지휘 능력에 대해서는 중국 측에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무정은 인기나 지명도는 무정이 더 높지만은 전투 경험 면에서 보면은 김웅이 훨씬 낫다. 그리고 군단급 지휘를 맡겼을 때 무정은 잘 못했지만은 김웅은 잘했다. 이렇게 보통 평가하고 또 1950년대 후반에 그 한국 전쟁에서 왜 졌느냐, 뭐 실패가 왜 있었느냐를 자아 비판할 때 주로 무정에게 문제가 있었다라고 결론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 김웅은 성격이 굉장히 무뚝뚝하고 거칩니다. 그리고 사납기도 하고 아주 욕도 잘하고 뭐 그냥 화가 났을 때는 뭐 말을 가리지 않는 그런 성격이죠. 의지가 굉장히 강한 인물이다. 서방에서 미국에서는 아주 유능한 장군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 김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다만 이제 부하들은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그 점이 김웅으로서 한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웅의 해방전 경력에 대해서는 일부 학병으로 갔던 사람들이 김웅으로부터 교육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학병으로 있다가 예난 쪽으로 탈출한 학병들은 여기 중국 공산당에서 교육을 했는데 교육자 중에서 김웅이 그때 나와서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최후에 대해서는 대체로 1950년대 말에 특수요원에게 암살당했다는 주장이 일반적입니다. 위키 한국어에 보면은 78년도까지 살아 있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위키 영어에서도 78년에 숙청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한편 중국을 보면은 중국 쪽에서는 50년대 말에 그 김일성이 아주 반혁명가라고 비판하면서 숙청을 했는데 뭐 계속해서 암살당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암살에 실패해가지고 부상을 입었는데 그 부상으로 인해서 사망했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